푸놈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 남자가 낡은 배낭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몬 마리아노.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국제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의 손에는 여러 언어로 쓰인 메모와 지도, 그리고 수많은 명함이 들어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동남아시아 전역을 누비며 인신매매, 장기밀매, 납치 사건을 추적해왔다. 그의 기사는 때로는 정부를 움직였고, 때로는 침묵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최근 몇 달 라몬의 귀에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나 개별적인 범죄로 생각했지만 사건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라몬은 곧바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습한 공기와 혼란스러운 도시의 소음이었다. 그러나 라몬의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붙은 실종자 전단지,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현지 경찰들. 이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PART1 동남아의 그늘. 안녕하세요. 저는 라몬 마리아노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해외로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를 오가며 수많은 사건을 취재해왔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은밀한 루트, 장기밀매 브로커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취재 노트에는 유독 한국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건의 고립된 사건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사기, 감금 사건이 폭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푸놈펜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NGO 활동가인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고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죠. 범죄 조직들은 그런 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 그들이 연락했던 마지막 사람들. 모든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라오스, 심지어 미얀마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나라의 진정한 품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PART2 발견된 휴대폰. 취재 3일째 되는 날, 저는 현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형식적인 인터뷰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 간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로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자로서 1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지만 이 영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외침이었고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청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뉴스 기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청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서울에서 온 대학생으로 졸업 여행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SNS를 보니 밝은 미소로 가득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앞에서 찍은 사진, 현지 아이들과 함께 웃는 사진,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아름답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건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희망을 저는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PART 3. 무너진 법의 경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납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공권력과 범죄 조직 간의 유착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경찰 간부들이 납치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그 정보가 곧바로 범죄 조직에 흘러갔고 신고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탈북자 출신 브로커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변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좋은 먹잇감이에요. 가족들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높고 정부도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섬뜩한 계산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범죄 네트워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 베트남까지 연결된 국제적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가짜 투자나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일단 국경을 넘으면 피해자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폭행당하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간수들이 경찰도 우리 편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절망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범죄의 중심에 동북아시아 출신 브로커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일부 한국인 조직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현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를 모아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증인들은 협박당하거나 사라집니다. 이것은 법의 경계가 무너진 땅입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정의를 좌우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 앞에서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저는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입니다. PART4.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 취재를 계속하던 어느 날 저는 현지에서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원래 느리고 형식적인 절차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그런 상식을 뒤엎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변을 취재하던 중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사관 출입자가 부쩍 늘어났고 한국 외교관들이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한 현지 공무원을 통해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직접 납치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규모와 속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항해 서한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심지어 인터폴까지 연계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단 2주 만에 구축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를 오래 취재해왔지만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한 직원과 비공식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경찰 내부의 부패 구조를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과 직접 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도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브리핑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까지 제공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매일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필리핀 기자로서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조국에서는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종종 방치되곤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느렸고 가족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국민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교과서적입니다. 외교적 압박, 법적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적 접근이지요.
이런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푸놈펜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자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PARTO 희생을 넘어선 메시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준 씨의 유품이 하나둘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배낭, 여권,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경찰은 그 수첩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민준 씨의 어머니 요청으로 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또다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캄보디아 여행.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앙코르와트에서 일출을 봤다. 천년의 시간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나에게 과일을 나눠주셨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이것이 여행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한국에 돌아가면 이곳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캄보디아는 전쟁과 슬픔만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미소의 나라라는 것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는 민준 씨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 했던 여행자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고 싶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이곳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 세상은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아름답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꿈이었고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고 동시에 다른 나라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국경을 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대학 친구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찾으려 했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바로 민준이니까요. 저는 그의 SNS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들, 아름다운 석양,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셀카. 각 사진마다 달린 글들은 따뜻했고 진솔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덕분에 행복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민준 씨의 죽음은 명백히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젊은 세대가 가진 용기와 열정,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청년의 마지막 일기장이 전하는 메시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저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지킬 수 있을까?